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1번 문제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31번을 보도록 하세요. 지구상의 담수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빙설 및 빙하.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 그래서 지금은 빙설 및 빙하가 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빙설 및 빙하가 없으면 지하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MLSS가 미생물입니다. 부유고용물이죠. MLSS 농도가 2500mg 된 혼합액을 1000ml 메스실린더에 취해 30분간 정치한 후에 침강 슬러지가 차지하는 용적인 400ml였을 때 이 슬러지의 SVI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SVI라는 게 우리가 침강성 정도를 나타내는 슬러지 용적 지수거든요. 그러면 이 슬러지 용적 지수는 여러분들 처음 우리가 주입한 미생물의 농도분의 이 미생물이 먹이를 섭취하게 되면 가라앉겠죠. 그 가라앉은 슬러지를 SV라는 침강 슬러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MLSS분의 침강 슬러지. 그래서 전체 곱하기 10의 3성. 전체 곱하기 10의 3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침강 슬러지의 단위를 보고 나타내는 거예요. 침강 슬러지의 단위가 ml per 리터면 전체 곱하기 10의 3성. 퍼센트로 주어지면 전체 곱하기 10의 4성. 근데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지금 팁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1번,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1번과 3번씩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과 3번씩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따라서 MLSS가 2500mg per 리터, SV라는 침강 슬러지가 400ml per 리터. 자, 그리고 SV가 ml per 리터면 전체 곱하기 10의 3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SVI는 16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SVI라는 것은 우리가 침강성을 판단을 하는데, 침강성을 판단을 했을 때 SVI가 50에서 150이 되면 정상 침강. 자, 그리고 200 이상이 되면 슬러지 벌킹 또는 평화가 발생해요. 슬러지 벌킹이나 평화라는 것은 뭐가 과대 정식한다고 그랬죠?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과대 정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펀자이라는 곰팡이는 가벼워서 침강이 안 돼요. 그래서 침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160이에요. 그럼 160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주느냐? 정상 침강도 아니고 슬러지 평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시 말해서 박테리아가 가장 최적의 운전 조건이 될 수 있게끔 조건을 맞춰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 이상이 넘었을 때 슬러지 평화나 벌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침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침전지의 표면적을 크게 한다. 그래서 면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침전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응집제를 투여한다. 응집제를 투여를 해서 입자성 물질을 응결을 시켜서 처리하면 되겠죠. 덩치를 키워서. 그리고 답은 침전지 내에 유속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유속은 느리게 해야 되죠. 침전이 잘 되려면. 그리고 침전된 침전물을 계속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침전된 침전물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다시 비정상적으로 부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침전된 슬러지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왜 바로바로 처리를 실제 사업장에서는 안 하느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침강을 시켜서 제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론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답은.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주 원인 물질, 경도를 일으키는 주 원인 물질은 뭐냐고 그랬어요. 따라서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 중에서 주 원인 물질 2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도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주 원인 물질은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꼭 기억하세요.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간당 125m의 삼성의 폐수가 유입되는 침전조가 있다. 위어의 유효 길이가 30m일 때 원료 부하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단위를 잘 보세요. 원료 부하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 per 미터 아워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 아워라는 게 뭐예요? 폐수량. 미터의 삼성, 시간당 125미터의 삼성이 미터의 삼성 per hour예요. 자, 그 다음 미터라는 것은 뭐예요? 원료 길이. 그럼 이 식을, 이 단위를 이용해서 자, 시간당 125미터의 삼성이 미터의 삼성 per hour 나누기 미터, 미터가 30미터. 그럼 바로 값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죠? 단위만 잘 이해를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따라서 4.2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복잡한 계산하는 문제는 버려도 돼요. 근데 간단한 공식을 이용하든지 간단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중에 5개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를 맞추고 나머지는 이론을 통해서 이론 문제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이론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각에 비해서 열분의 공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소각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공기를 이용해서 태우는 것. 반면에 열분의 공정이라는 것은 무산소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은 무산소 분위기 중에서 고온으로 가열한다. 답은 액체 및 기체의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답은 NOx,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적다. 답은 열분의 생성물의 질과 양의 안정적인 확보가 용이하다.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열분해를 했을 때 고온 열분해와 저온 열분해가 있거든요. 고온 열분해는 기체 연료, 저온 열분해는 액체나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데 생성물의 질과 그리고 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 틀린 것은 답은 예치금 제도 맞습니다. 답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아니면 다른 뭔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환경에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감량화, 폐기물을 감량화하는 거랑 관계없죠. 자, 그리고 답은 부담금 제도,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는 전부 다 재활용과 감량화에 관계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퇴비화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우리가 퇴비화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피가 감소되는 걸 감용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피 감용률이 50% 이하로 부피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료의 가치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죠. 비료의 가치가 높으려고 하면 질소나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료는 주로 질소하고 인이잖아요. 그래서 질소하고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료의 가치가 높고 질소하고 인의 가치가 질소나 인의 함량이 적으면 비료 가치가 낮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퇴비화는 비료의 가치가 낮고 부피 감용률이 떨어지는, 부피 감용률이 50% 이하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답은 생산된 퇴비는 비료 가치가 낮다. 맞습니다. 답은 생산품인 퇴비는 토양의 이화학 성질을 개선시키는 토양 개선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므로 퇴비 제품의 품질 표준화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비가 완성되어도 부피가 크게 감소되지 않는다. 50% 이하. 따라서 나번이 정답.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노예 하부로부터 가스를 주입해서 모래를 띄운 후에 이를 가열하여 상부에서 폐기물을 투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의 소각로는 어느 것인가? 핵심은 뭐냐면 모래에 열을 가해서 소각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불꽃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모래를 우리가 유동상 매체라고 해요. 그럼 모래는 유동상 매체를 이용해서 연소시키는 방법을 유동상 소각로라고 하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황화수소가 H2S입니다. 황화수소 1S미터의 삼성의 이론 연소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황화수소라는 H2S를 산소하고 결합시키면 H는 H2O, S는 SO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HS가 왼쪽에 1개, 오른쪽에도 1개.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산소가 2개, 1개, 3개니까 O2 앞에 1.5를 곱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산소가 맞죠? 자, 그러면 지금 H2S가 최적, 기체이기 때문에 1S미터의 삼성 최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기량도 최적으로 계산하라고 해요. 그럼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수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H2에서 22.4S미터의 삼성, O2 1.5개니까 1.5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일 때 1S미터의 삼성은 산소량이 얼마냐?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산소량을 계산하면 1.5S미터의 삼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로 나눠주면 산소량이 공기량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1.5S미터의 삼성에 0.2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7.14S미터의 삼성이라는 이론 공기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을 보면, 자, 공기는 질소라는 N2 그리고 산소라는 O2로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최적, 부피, 그리고 질량, 무게. 자, 이렇게 존재하는데 질소는 최적으로 79%, 질량으로는 76.8%. 자,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는 최적으로 100%가 돼야 되니까 21%, 질량으로는 23.2%.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21%라는 것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폐기물의 퇴비와 공정에서 유지시켜야 할 최적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퇴비화에서 최적 조건입니다. 자, 온도는 보통 몇 도죠? 60에서 70도씨. 그리고 수분은 50에서 60%. CMB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를 CMB라고 그래요. CMB라는 것은 30 전후. 그래서 보통 25에서 50이라고 해요. 25에서 50은 30 전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번의 pH는 중성. 중성은 7을 뜻하죠. 그래서 7 전후. 그래서 6에서 8. 따라서 빠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매립공법 중에서 해안매립공법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우리가 매립공법은 내륙매립공법과 해안매립공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번에 보면 세율공법, 내륙이죠. 나번에 순차투입공법, 해안. 다번에 압축매립공법은 육지, 그리고 도량형도 육지. 따라서 해안매립공법은 나번, 순차투입공법이죠. 자, 그러면 해안매립공법과 내륙매립공법을 보면 해안매립공법은 박청프림공법, 순차투입공법, 내수배제, 수중투기공법이 있고, 반면에 내륙은 샌드위치공법, 세율공법, 압축매립공법, 도량형 공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도량형 공법을 다른 말로 트렌치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류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을 구하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고체와 액체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은 609H 플러스 W, 기체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은 480 곱하기 H2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분의 정발 잠열이라고도 하고 수분의 응축열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저위 발열량이 LHV, 고위 발열량이 HHV, 수분의 정발 잠열은 609H 플러스 W니까 정답은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을 빼준 값이 저위 발열량이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8,720m의 삼성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이 쓰레기의 밀도가 0.45톤/m의 삼성이라면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냐? 그러니까 단위를 kg/인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kg/일이라는 게 쓰레기 발생량 또는 쓰레기 수거량, 나누기 이는 인구수예요. 자, 그러면 쓰레기 발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8,720m의 삼성의 용적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밀도를 보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0.45톤/m의 삼성에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삼성. 그러면 450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0.45톤/m의 삼성이. 그래서 8,720m의 삼성 퍼주 일주일의 쓰레기량.
그러면 450kg 밑에의 삼성을 곱하면 밑에의 삼성이 없어지고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주를 1로 바꿉니다. 일주일은 며칠이죠? 일주일은 7일. 그러면 1이 나왔죠. 따라서 킬로그램 퍼 1이 나왔어요. 그럼 인구수로 나눠주면 돼. 인구수가 몇 명? 50만 명. 따라서 계산하시면 1.12kg 퍼 인일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단위 환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5번. 연도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에 폐열을 이용해서 보일러급수를 예열함으로써 열효율 증가에 기여하는 설비는 어느 것인가? 자, 우리가 열교환기 중에서 가장 핵심은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한다는 장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절탄기를 다른 말로 이코노마이저라고 해요. 따라서 절탄기 또는 이코노마이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각 내의 화상 위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플라스틱과 같이 열에 의해서 열화되는 물질의 소각에 적합해서 국부적으로 가열의 염려가 있는 소각로는 어느 것인가? 국부적이라는 것은 불꽃이 닿는 부분에만 온도가 높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46번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46번에서 가장 핵심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소각을 하면 끈적끈적하게 녹아내리잖아요. 그 형태의 폐기물 소각에 가장 적합한 소각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래라는 유동매체가 있으면 유동상 소각로, 그리고 플라스틱을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는 고정상 소각로,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기성 소화탱크, 현기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분해시키는 반응조죠. 현기성 소화탱크에서 유기물 75%, 무기물 25%, 소화처리에서 소화설러지의 유기물이 58%, 무기물이 42%, 소화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소화율이라는 게 설러지가 분해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소화조가 있어요. 자, 소화조에서 처리 전, 처리 후. 자, 그러면 처리 전에 유기물, vs, 그리고 무기물, fs. 자, 그리고 처리 후, vs, 유기물, 그리고 무기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화율이라는 것은, 처리율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소화 전의 값분의 소화 후의 값 곱하기 100이에요. 식을 나타냈을 때. 그럼 여기서 소화 전이라는 값은 유기물 나누기 무기물, 소화 후도 유기물 나누기 무기물. 그러면 소화 전이니까 여기 원으로 표시된 유기물 나누기 무기물을 넣는 거예요. 소화 후는 투로 돼 있는 유기물 나누기 무기물을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75%가 뭐가 되는 거죠? V1이 되는 거죠. V1. VS1. 자, 그 다음에 25%가 FS1. 그래서 VS하고 FS를 더하면 100%가 됩니다. 그 다음 58%는 VS2, 42%는 FS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소화 후의 유기물은 58%, 무기물은 42%, 소화 전에 유기물은 75%, 무기물은 25%를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소화율, 설러지의 처리율은 54%가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밀도가 1.2g/cm의 삼성이 폐기물 10kg에다 고형화 재료 5kg을 첨가해서 고형화시킨 결과 밀도가 2.5g/cm의 삼성으로 증가했다. 이때 부피 변화율 VCF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우리가 부피 변화율 VCF라는 것은 1 플러스 MR 곱하기 로우1 나누기 로우2. 여기서 MR이라는 것은 혼합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우1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화 처리를 하거든요. 고형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화 전의 밀도, 그 로우2라는 것은 고화 후의 밀도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MR을 계산한 MR. MR이라는 것은 첨가제의 질량에서 폐기물의 질량을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폐기물이 10kg이고 고형화제로 첨가제가 5예요. 그러면 5kg 나누기 10kg이 MR이 되는 거죠. 0.5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고형화 처리 전이 얼마냐? 밀도가 1.2g/cm의 삼성. 그 다음에 고형화 처리 후의 밀도가 2.5g/cm의 삼성.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0.7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면 인구가 30만 명인 도시에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1.2kg/1이라고 한다. 적재 용량이 15m의 삼성인 트럭으로 이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려고 할 때 필요한 트럭의 수는 몇 대인가? 쓰레기의 평균 밀도는 550kg/m의 삼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거 차량 수는 쓰레기 발생량에서 적재 용량을 나눠주거든요. 그럼 쓰레기 발생량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되는 양이 1.2kg/in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인구수가 나오죠. 30만 명을 곱해요. 그러면 인구수가 없어졌어요. 그럼 kg/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적재 용량. 우리가 차량의 적재 용량은 한 대당 15m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바꿔요. 그러면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위가 뭐냐면 밀도예요, 밀도. 그래서 지금 쓰레기의 밀도가 주어진 거죠. 따라서 여기서 쓰레기의 밀도를 나눠주시면 킬로그램이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거 차량 수는 개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해주시면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숫자가 1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한 자리로 올려주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서 43.2다. 그러면 첫째 자리에 숫자가 있으니까 한 자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하루에 44대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설러지나 분뇨의 탈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여과 비저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설러지나 분뇨의 탈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값이 여과 비저항.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51번 압축기에 플라스틱을 넣고 압축시킨 결과 부피 감소율이 80%일 때 압축비는, 자, 지금 단서는 부피 감소율이 주어졌을 때 압축비를 구하는 식이에요. 그럼 압축비라는 것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비를 구하는 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피 감소율이 주어졌을 때 압축비 구하는 식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라는 거. 그러면 이 부피 감소율 자리에 몇 퍼센트? 80%. 따라서 5.0이라는 압축비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설러지나 폐기물을 토지에 주입 시 중금속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CR이 크롬입니다. 삼가크롬은 그의 불용성으로 토양 내에서 존재한다. 답은 PB, 납이죠. 토양 내에 침전되어 있어 작물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답은 HG, 수원입니다. 토양 내에서 활성도가 커서 작물에 의한 흡수가 용이하고 강우에 의해서 쉽게 지표로 용해되어서 나온다. 답은 GN, 아연입니다. 모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양에 영구적으로 흡착되는 보통 Cu, 구리, Ni, 니켈보다 장기간 용해 상태로 존재한다. 자, 여기서 설명이 틀린 것은 수원인데 수원은 토양 내에서 활성도가 작아요. 그리고 작물에 의한 흡수가 어려워요. 따라서 강우에 의해서 쉽게 지표로 용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G에 대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2번 같은 경우에서는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문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긴 경우에서는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52번은 답만 잘 봐놓으셔도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시 폐기물의 계략 분석 시 4가지 구성 성분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4가지 구성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4성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4성분이라는 것은 고정탄소, 그리고 휘발성 고형물, 그리고 수분, 배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휘발성 고형물, 그 다음 고정탄소, 배분, 다이옥신은 오염물질이죠. 오염물질. 그리고 54번 다음 중에서 설러지 계량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품을 주입을 해서 탈수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량이라고 합니다. 가번은 설러지 세척, 그리고 열 처리, 그리고 약품 처리,
그리고 관성분리. 관성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체상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관성분리라고 해요. 따라서 계량하고는 관계없죠. 계량은 탈수를 하기 위해서 약품을 주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55번. 거의 항상 나오는 문제죠. 함수율이 25%인 쓰레기를 건조시켜 함수율이 12%인 쓰레기로 만들려면 쓰레기 1톤당 정발시켜야 되는 수분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일단은 정발시켜야 되는 수분량이라는 것은 처리 전에서 처리 후에 쓰레기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처리 전, 처리 후의 차이가 수분량이거든요. 실제로 폐기물이나 쓰레기, 슬러지를 처리한다는 것은 수분을 제거한다는 소리가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슬러지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라는 슬러지 공식. 그래서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처리 전, 2라는 것은 처리 후, W는 슬러지, 그리고 또는 폐기물, 그리고 P라는 것은 함수율을 뜻하거든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25%의 쓰레기의 함수율이라고 했어요. P1이죠. 자, 그 다음에 건조시켜서 건조가 처리를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건조라는 거죠. 12%의 함수율 P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쓰레기 1톤당이라고 그랬으니까 W1이 1톤이니까 1000kg이 되는 거예요. 그럼 W1이 1000kg, W2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W1 1000kg, P1 25%, 그리고 P2 12%. 따라서 W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852.27kg이 나오죠? 따라서 정발되는 수분량은 W1-W2니까 1000kg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죠? 852.27kg을 빼주면 147.73kg이라는 정발되는 수분량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허범 재료의 선택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허범 재료라는 것은 음을 흡수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죠? 자, 가번 벽면 부착 시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전체 내벽에 분산시켜 부착한다. 답은 허범제는 전면을 접착제로 부착하는 것보다는 못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답은 다공질 재료는 산란하기 쉬우므로 표면에 얇은 직물로 피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다공질 재료의 허범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에 종이를 바르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 우리가 허범률을 음을 흡수하는 값이죠. 그래서 허범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이를 바르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따라서 표면에 종이를 바르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라 이렇게 되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종파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종파라는 것은 음파를 우리가 종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파와 횡파가 있는데 종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파가 됩니다. 4번이 정답. 그리고 58번 진동수가 3300Hz, Hg를 Hz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330m/s인 소리에서 파장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 V는 람다라는 파장 곱하기 F라는 진동수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파장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장을 나타내는 공식은 속도 나누기 진동수예요. 그러면 속도가 330m/s, 진동수가 3300Hz. 따라서 계산하시면 0.1m. 이 값은 단위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타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59번 문제입니다. 진동 측정 시 진동 픽업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59번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답은 경사 또는 요철이 없는 장소. 답은 완충물이 있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 여기서 완충물이 없어야 돼요.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 답은 복잡한 반사나 회절 현상이 없는 지점. 답은 온도나 전자기 등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곳.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60번. 선음원의 거리 감쇄에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압 레벨의 감쇄치는 얼마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먼저 풀이를 보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출력이 2배가 되면 파워 레벨은 10로그 2dB만큼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압 레벨의 감소분은 20로그 2dB이므로
음압 레벨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 10로그 2 마이너스 20로그 2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로그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dB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굳이 이 풀이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압 레벨의 감소치는 마이너스 3dB 이렇게 바로 기억을 해 놓는 게 기억하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가 답을 찾는데도 아주 쉽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문제 같은 경우 문제 형식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그 문제를 풀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와 답을 기억을 하고, 그런데 이제 답이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용해서 자주 교재의 문제를 눈으로 자꾸 익혀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답도 쉽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수험 준비에 아주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